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했던 날이 2024년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전까지 수사팀이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장소를 알려준 건 김건희 씨 측이었습니다. 검찰청사에 모여 대기 중이던 수사팀은 그 통보를 받은 뒤에야 조사 장소로 출발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검찰을 소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4년 7월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던 현직 영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타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제3의 장소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례적인 출장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 측이 수사 당일 수사팀의 조사 장소를 사실상 통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도이치 사건 주인 검사였던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당일 김건희 씨 변호인을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디올백과 도이치 조사에 참여한 중앙지검 형사 일부, 반부패 2부 관계자들도 특검 조사에서 조사날 중앙지검에 모여 대기하다가 장소를 듣고 출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주체인 검찰이 피의자 측으로부터 조사 장소를 전달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사실상 중앙지검 수사팀을 소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출장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인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 특검은 내일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 모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잇따라 불러 출장 조사 배경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당했다는 비판은 2년 전 조사 당시에도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청사를 두고 무려 11km 넘게 이동해 김 씨 측이 정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까지 모두 반납해 검찰 지휘부와 소통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던 그때 의문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2024년 7월 김건희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대통령 경호처의 안전교육원입니다. 서울 삼청동 안가 인근의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이곳으로 조사 장소를 고르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두고 약 11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김건희 씨는 예외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불려가 조사를 당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보안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출했고 휴대전화까지 반납해야 했습니다. 검사들은 쉬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거로 전해집니다.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상급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한동안 검사들과 연락이 끊겨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김건희 씨 변호인은 녹음과 생중계 우려도 있고 보안이 세면 휴대전화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원칙이 무너졌던 조사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반복된 예외의 끝은 결국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리고 오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검찰을 지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조사 당일이 돼서야 피의자 측에서 조사 장소를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형사사법 체계 문란 사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 인사할 때부터 김건희 씨 무혐의를 위해서 다 포석을 깔아놨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2024년 5월에 지휘라인 교체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이 디올백 수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당시에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었죠. 네.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책임자들이 그때 바뀐 겁니다. 검찰총장의 보류 요청이 거부되는 등 총장 패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사는 자신이 결정한다, 장관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공식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었죠, 당시. 그 뒤에 출장 조사도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황제 조사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황제 조사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청사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11km 이상 떨어진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김건희 씨 변호인에게 조사 일자를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어제 건데요.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나서서 직접 검찰까지 접촉을 하려고 했다면 그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예. 대통령실 인사가 전달했다는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인사비서관이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수사권이라는 게 검찰에 국민이 준 수사권인데 출장 조사를 두고는 검찰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도를 보면. 네, 오늘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 지적이 조금 더 힘을 실게 됩니다.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모여서 대기를 하다가 당일 오전에서야 그 장소를 듣고 장소를 확인하고 경호처 건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해야 되는 날인데 아침까지 어디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되니까 예. 기다리면 되지만 지금은 어디서 조사할지를 모르니까 검찰청사 안에서 기다리다가 어디서 조사할지를 듣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 때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끌려다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특검 역시도 김건희 씨가 검찰을 오히려 소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이 당시에 김건희 씨의 예상 답변까지 넣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미리 써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조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런 예상 답안, 모범 답안을 써놓고 김건희 씨의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네. 실제 작성된 조서는 이 예상 답안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이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사한 뒤에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조사도 안 했는데 답변이 먼저 적혀 있었다. 초안에 예상 답변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일단 선고했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요. 최 아브라함한테 이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검찰이 김건희 씨를 위한 수사를 했다는 이 의혹은 법원 판결로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비되는 결과 때문에 특검도 좀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건희의 예비조서 논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조서. 예비조서란 게 뭐냐? 예비조서라는 거는 수사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딱 가면은 질문과 답변을 이 수사관이 다 써놔요. 써놔가지고 쭉 보면서 읽습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그때 이제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큰 사건에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질문이 400개였어요. 질문 400개를 제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앉아가지고
검사는 막 물어요. 근데 저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술 거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350번, 400번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해서 그렇게 미리 질문지를 써는 걸 예비조서라고 하는데, 특검이 지금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종합특검이. 검찰이 이거 김건희 디올백 관련이죠. 관련 이 사건이. 검찰이 김건희 그 디올백 사건 어디서 황제 조사 받았잖아요. 경호처 저기 부속실인가 어디 가가지고 출정 조사 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김건희가 실제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남긴 조서, 진술 조서와 80% 이상 일치했다. 이 기사가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겁니다. 한겨레에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올백 사건은 그러니까 답안지를 먼저 주고 시험을 친 거다. 그 얘기잖아요. 답안지를 먼저 주고 시험을 쳤다. 그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야 이제 뭐 계속 처벌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명품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디올 가방 등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디올 가방 등 530만 원 상당을 김건희가 받았죠.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 가방하고 샤넬 향수랑 샤넬 화장품 이거 여러분 다 이명수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530만 원 이명수 기자 사비로 산 거예요. 최재형 목사 산 게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가 자기가 사가지고 최재형 목사에게 손목시계 몰카 채워서 이거 서울의 소리 회사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명수 자비로 산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는 돈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 취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아마 2022년 6월경부터 이제 최재형 목사를 이명수가 만나게 되면서 기획을 한 거죠. 기획자는 이명수예요. 근데 이명수 자기는 빠졌죠. 이번에 김건희만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디올백 이게 지금 알선 수재 품목 4개 중에 하나로 지금 인정이 이번에 됐잖아요. 근데 24년 7월 20일에 경호처 부속시설 그 삼청동에 있는 거기서 김건희가 황제 조사를 받습니다. 황제 조사를 받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답이 다 정해져 있었고 짜고 친 고스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제 김건희 검찰 무혐의 처분이 되죠.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최재형 목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청탁을 했다. 청탁한 게 맞아. 난 처벌 받을게.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제가 요거 아마 매블쇼에서 공개를 했을 텐데 저 그 예전 자료인데 바빠갖고 못 찾았습니다만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검사를 만나서 문답을 할 때 옆에 동석했던 류재율 변호사고 있습니다. 류재율 변호사. 혹시 변호사 필요하신 분은 류재율 변호사 사람 제 친구지만 정말 실력 있고 이번에 그 이화영 재판부에도 들어갔는데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라고 제 이제 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변호사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괜찮습니다. 한번 상담을 제 이름 대시면 아마 돈 안 받고 상담해 줄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류재율 변호사 이제 얘기에 따르면 검사가 최재형 목사를 조사하는데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뺏기고 뭐고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거 죄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죄라고 생각하시죠? 청탁? 그거 청탁 아니에요. 청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서를 쓰기 전에 세뇌를 시킨대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는데. 조사를 그렇게 하고 얘들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됐잖아요. 징역 7년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센 겁니다. 왜냐면 김건희가 7년 받은 게 센 게 아니고 이 무혐의 처분했던 거를 검사가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은 자기가 법률 검토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되는데 지금 아주 상황이 변했죠. 예, 상황이 변해서 예상 답변을 미리 작성한 게 지금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근데 아마 얘들은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김건희 조사받기 전에 있던 이미 예비조서에 기억이 난다, 알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16건이 동일하게 결과가 됐고 김건희가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게 7건이 또 동일하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뭡니까?
무혐의 답안지잖아요. 무혐의 답안지. 예. 답안지를 주고 시험 친 게 이번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검사들, 디올백 무혐의 검사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검사들 합쳐서 대대적으로 조작 기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조작 기소 특검이에요. 왜? 조작 기소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 애들 봐준 거, 김건희 봐준 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조작이잖아요. 조작해서 기소한 것도 있겠지만 조작해서 덮은 것도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의 범위를 넓히면 같이 해야 됩니다. 종합특검이 지금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지 기소를 뭐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종합특검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수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홍장원이나 조성영 같은 사람을 이미 내란 특검에서 자료까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야 니네가 왜 조사하는데 우리가 불기소했는데 야 이 사람들은 실행의 단계에 참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란의 실행을 거부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기소했는데 왜 니네가 마음대로 기소하는데 이유는 하나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종합특검이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기자들도 기사 쓸 게 없으면 옛날 걸 뒤져봐요. 옛날 취재자를 쭉 뒤져보다가 근데 여기서 큰 게 나오겠습니까? 이미 큰 건 다 빼먹었지. 큰 게 안 나오니까 이게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억지로 기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전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종합특검이 큰 게 없으니까 좀 이러는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이번 주는 메가 프로젝트로 갈 텐데 조금 있으면 또다시 국민의힘에서는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카드를 들고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걸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건에. 특히 한동훈. 네, 한동훈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저는 최재형 목사님으로 예. 아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벌금 8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재판부나 특검 모두 제가 이제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하고 다퉈봐야 김건희 씨 측만 유리하기 때문에 특검이 처음에 그 공소사실 기소하고 그 증거 목록 제출한 거를 당일날 다 인정해서 저는 당일날 구형을 받았어요. 징역 4개월을. 예. 구형은 징역 4개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계속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제일 먼저 저는 다 인정해 버린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징역 4개월 정도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된 법적 논리인가 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지만 언더커버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취재 윤리 때문에. 상황을 설정해서 덫을 놓고 범죄를 유도했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넓은 의미로는 제가 대한 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버에서 그래도 많이 역할을 했던 서울의 소리를 끼고 이 언더커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디올백 사건을. 그때 당시에 네네, 예. 김건희 만나서 디올백 전해 줄 때도 대한미디어 소속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이미 대선 기간에도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에 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연한 거하고 저널리스트 자격인 거하고는 다르니까. 언더커버가 인정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뭐 통일TV 부대표고 뭐 프레스 아이랑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도 설립한 사람이고 저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자꾸 불려서서 그렇지 저도 이제 제 언론적인 부분을 부각은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더커버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이지 언론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재판부한테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강하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라도. 예.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언더커버로 보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리얼하게 청탁과 다양한 선물을 이제 줬기 때문에 그 청탁과 선물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단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0만 원은. 네. 근데 저는 예, 이제 예. 그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최재형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김건희가 그렇게 뇌물 받아 챙기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고발, 사회 고발, 호루라기 역할을 하셨는데도 재판부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충분히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점을 설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목사님이 일부러 특검에다가 대고 나를 기소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인정이 돼야 김건희 윤석열이가 이제 제대로 혐의가 되고 예. 처벌을 받으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게 저 원고를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아마 여기 그 입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아는데 며칠 전에 이제서야 경찰이 검찰에 윤석열을 송치했잖아요. 디올백을 자기 부인이 받은 걸 인지하고도 검찰이나 사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로 며칠 전에 그제서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가지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게 선명해야 제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는 성립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죠. 1심 벌금 8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항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항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네, 받아들일 겁니다. 검찰이 항소하지는 않습니까? 검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특검은 뭐 항소할 하진 않을 생각이나 것 같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800만 원을 벌금을 내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돈도 없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2천만 원 선고가 또 떨어졌잖아요. 뭐죠? 수원 고등법원에 예.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양평과 여주 맞아. 강연한 예. 거를 예, 선거 운동했다고 윤석열이가 인지수사한 예. 건데 그거는 벌금이 2천만 원이 선고돼서 지금 수원 고등법원에 항소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제 사건을 맡은 주임 판사가 김혜경 여사 법카 유죄를 준 판사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으로 보이진 않고 벌금은 벌금이고 사실 네네. 목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족을 몇 년째 못 보고 계시잖아요. 3년 반 됐습니다. 예, 출국 금지가 아직도 내려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피고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저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출국 금지. 저는 외국인이라 출국 정지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예. 출국 금지와 정지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출국 정지 상태로 지금 3년 6개월째 미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살림살이나 활동이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예. 가족을 못 본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는데 네, 예.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것도 여전히 그럼 펜딩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가을에 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가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속개되는 재판이 8월 20일이고 그때도 선고가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말리는 거지 뭐. 예. 금요일 재판 때 보니까 이제 그 김건희한테 뭔가를 줬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 같이 계시던데 예. 그때 김건희하고 혹시 눈은 마주치셨나요? 눈은 항상 마주치죠. 아, 그래요? 쳐다봅니까? 쳐다보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머리 늘어뜨리고 휘청휘청하고 개날픈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 진정성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야여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제 재판이 막 패정이 망치가 두들겨지고 끝나고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잖아요. 이제 재판정에 저기 방청객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막 소리들 지르거든요. 그러면 딱 의관을 갈아서 이렇게 딱
온몸에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고 90도 각도로 아주 깍듯하게 인사 2번, 3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주 완전히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기 그 팔로우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는 갸냘프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뭐 항상 그랬습니다. 예. 저는 다 수가 읽혀지죠. 예. 그게 하나의 뭐 동정표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잘났어 하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아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았겠죠. 혹시 예. 들어오고 나갈 때 슬그머니라도 남들 모르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하고 싹 째려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눈빛은 좋지 않았어요. 저하고 마주칠 때마다. 재판 여러 번 같이 받았거든요. 바로 옆자리에서. 근데 오히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죠. 예. 왜 나를 수거자 명단, 제거자 명단에 넣고 왜 나를 방첩사에 그 김병주 의원이 그 방첩사를 최근에 몇 달 전에 방문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제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 기자회견도 열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최재형 목사 재판을 어떤 종류를 할지 사법 리스크로 나를 골탕 먹이는 파일도 있어요. 거기 그 안에 방첩사에. 그리고 뭐 제 주변인 수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다 기획된 거죠. 제가 지금 사법 리스크 고통받는 게 고소고발 당하고 하는 것도 지금도 검찰에 2건 또 송치된 게 또 따로 있고 재판받는 거 말고. 윤석열 권력의 최대 피해자고 예. 오늘날 윤석열을 일끌어낸 1등 공신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실 그리고 뭐 재판부도 전혀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뭐 엮기 싫어서 그렇겠지만 늘 그 당의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그냥 내려왔잖아요. 뭐 이제 총선 치르고 뭐 하고 쭉 내려오고 대선 치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저를 챙길 여력도 없지만 정치의 속성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정하죠. 예,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네. 이겨내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건희 징역 7년 선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부당하죠. 왜냐하면 디올백 사건만 가지고도 3년짜리 정도는 되는데 거기 디올백만 선고 형량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 이봉관 회장, 서성빈 콘스탄틴 시계, 이완 화백의 그림, 뭐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고우위와 뭐 이런 것들 모두 합한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아주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특검이 이번에 제2특검도 그렇고 최초의 특검도 그렇고 집요하거나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그런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고 최악의 그 건은 그 특검 그분이 마지막 마무리 발표 기자회견하면서 김건희는 계엄에 무관하다고 하는 거 발표한 게 아주 압권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걸 해서도 안 되고 특검의 위치, 특검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발표해서도 안 되고 근거도 없이 그래서 김건희가 특검에 무관하다는 걸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컨테이너 행방을 쫓아가서 찾았어요. 찾기는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컨테이너를 찾았지만 컨테이너는 별게 없다. 컨테이너가 별게 없는데 유영옥이가 그 컨테이너 2개를 트럭에 5톤짜리 트럭에 빼돌리는 작업을 했겠습니까? 다 그걸 빼돌렸지. 그러나 이제 그것도 우야무야 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특검이 집요함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시원하게 김건희의 그 부정부패를 들춰내는 데는 너무 미약했다라고 봐지고 이번에도 적어도 특검이 구형을 내리면 3분의 2, 많으면 3분의 2, 적으면 절반 정도만 선고를 내리는 게 보통 정서잖아요. 그러면 15년이나 13년 정도는 줘야 10년을 때리는데 최소한 10년은 선고를 받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징역 7년 6개월이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예,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그럼 거죠. 전반적으로 쭉 지켜보시면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정말로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컨테이너 박스만 컨테이너 5톤 트럭 분량의 컨테이너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과 뇌물과 그런 있을 텐데. 뇌물성 그런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는 메모지도 있고 편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서 단죄를 했어야죠. 그러면 덮었다는 건데 왜 덮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도 김건희한테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한 정황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특검이 개설되니까 자원에서 자기 발로 그 검찰이 특검의 멤버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예. 자기들이 이제 뭔가 덮기 위해서. 덮거나 증거인멸에 소명을 띠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제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예, 거기에 예.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코마나 컨텐츠에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1층 로비에 공항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해 놓고 그 방명록과 선물 목록을 적는 그런 장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이런 걸 갖다 주면 그렇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방명록까지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조사도 안 하고 예 그랬던 거죠. 혹시 그냥 생각하시기에 예.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물론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 신분이 형량 아니기 말고 때문에 받아 처먹은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 부인 시절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에 83개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후원금과 협찬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는 23개 업체로부터 또 엄청난 액수를 받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삼성카드로부터는 4,400만 원, 도이치 모터스로부터는 2억 얼마 이런 식의 액수를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검찰 간부 시절에 협찬과 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요구했는데 어느 대기업 오너나 어느 그 알토론 같은 업체들이 그 후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과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있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기업과 대기업과 기업과 이런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알토란 같은 이런 업체들 이런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대기업이나 업체 같은 데는 하나도 지금 드러난 게 없고요. 공무원들이 뭐 이제 높은 직 뭐 배치해달라 또 뭐 임명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준 거는 이제 그 이봉관 회장이 자기 사위 박성근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그거 해달라고 다이아몬드를 목걸이 준 거 외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자잘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저 김기현 그 예. 국힘당 대표 부인이 뭐 백 준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국힘당 부인이 또 뭐 이렇게 디올 제품 상품권을 준 거서부터 그 외에도 어떤 그 21g 그 대표와 관련돼서 또 다른 업체가 디올 의류를 선물한 것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하면 정말 100가지도 넘는 소소한 이게 우리가 그 구슬이 서방이라도 꿰매야 예. 보배라는 말처럼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딱 이렇게 취합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단죄가 안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목사님이 김건희 만나서 디올백 전달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전달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 뒤로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저는 없습니다. 아, 네. 다 얘기하셨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표정 보니까 뭐 하나 두 개는 있으신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청탁을 하셨다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벌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 청탁을 했을 때 언더커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언더커버였죠. 예, 그 화장품을 주는 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 건 청탁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청탁과 관련된 언더커버가 액션이 취해진 거죠. 그러면 김창준 의원이 네. 그 국정자문위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예. 그게 이제 그날이었잖아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예. 그런가요? 아이고. 저희가 그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간 날 반대로. 예. 아, 반대인가요?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간 날 그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는 거 내가 목격했잖아요. 네.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김창준 의원을 매개체로 한 그 이제 청탁 이제 언더커버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김창준 의원하고 그런 통화한 사실도 없고 김창준 의원이 국정자문위원회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그 판단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뭐 재판부가 이제 뭐 판단한 거고 김창준 의원 측에서는 저한테 비춘 거는 사실이죠. 본인들은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검찰에 다 진술했어요. 예. 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거기는 끝났고 이제 종합특검에서 또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합특검은 그나마 이제 검사 출신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예.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네. 혹시 종합특검에서도 뭐 좀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게 뭐 종합특검에서는 이제 여기서 1, 2특검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사각지대 같은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인데 종합에서는 아직은 저를 뭐 협력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확대를 한다면 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 업체에서 청탁하거나 뇌물이 주고받은 그 부분을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거기는 일반 공무원, 갖가지 뭐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여러 다양한 공무원들이 청탁한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인사 개입하고 뇌물 받은 거. 인사 개입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락이 되고 빠졌으니까 컨테이너를 찾지 않아도 경호처가 김건희, 윤석열 치하의 경호처가 출입자 명부만 제출해도 그것만 검찰이 확보해도 그건 다 이제 수사가 가능한 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주먹구구시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이 그 대통령실이나 용산에 출입한 출입자 명부가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부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 것이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대로 수사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속 관련된 것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는데 무속인들은 하나도 지금 법적인 처벌을 건진법사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천공이라든지 백재곤 교수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런 무속인들이 얼만큼 국정의 농단 수준까지 이런 혐의가 있는가도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이미 다 밝혀진 얘기고 저도 여기서 언급한 것 같은데, 김용현이가 검찰에 출두하기로 결심하고 대통령한테 마지막 의논하려고 전화를 할 때 백재건 교수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재건 교수는 늘 윤석열, 김건희 옆에 있으니까,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백재건 교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김용현이가 글로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백재건이. 그 정도로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가까이 두고 국정을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그 제보 받기로는 참 오래전 얘기인데, 건진법사가 자기가 어느 이권 개입을 위해서 명동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냈을 때,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날인데,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동행 안 하고 청와대나 이런 용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항상 관례상. 근데 그날 대통령이 일본 순방한 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건진법사의 명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엄과 관련돼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계엄과 관련돼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또 누구야 그 김태효 예. 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졌다는 것,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계엄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된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 힘든 시간을 겪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오면서 참 그 목사님이시니까 신앙의 힘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라면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 뭐 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인데요. 저는 저만의 어떤 신앙 철학, 가치 철학이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건 뭐냐면, 참된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크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 부처님이 주는 사랑, 부모가 주는 사랑, 부인이 주는 사랑, 배우자가 주는 사랑, 자식이 주는 사랑, 친구가 주는 사랑보다도 참된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저는 단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건 이기주의하고 자기 애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기 참된 때문에.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사랑, 그것은 참된 자아가 갖춰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비난이 날아와도 지켜내실 수가 있었군요. 네,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국힘당이나 극우 보수 이런 분들이 악플다는 거는 그쪽 진영은 원래 그런 관점이니까 그런다고 쳐도, 이 진보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얄밉게 영부인한테 이상한 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디올백 사건을 터뜨렸다, 이런 식으로 또 악플을 달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가 막혀요. 예. 제가 그런 허튼 짓을 했다면 김건희 측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그걸 가지고 역이용했죠. 근데 그렇게 막 이 사실을 굴절시키고 왜곡하고 모함하면서 그냥 가만히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잡아 끌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요. 많은 걸, 인간론을 다시 공부하게 됐죠. 예.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판 받으러 가시면은 지금도 그 재판 받는 곳 앞에 막 태극기 들고 와서 김건희 외치고 태극기 부대들 있지요. 이번에도 저 재판 받는 날도 예. 김건희 선고 저 받을 때도 400명이 왔습니다. 윤어게인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가 멋모르고 처음에 그 앞을 지나가다가 엄청 봉병을 당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로 구성되고 남성들도 있었군요.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내 면상에다 7, 8명이 들이대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주차장까지 따라오고 온갖 욕설 테러하고 뭘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에서도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복도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입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면 떡대가 좋은 남성들을 고용을 한 것 같아요. 윤호개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복도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날 보면 간첩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정이 소란스럽잖아요. 복도가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초심 백은종 선생이 제 옆에서 응원하러 왔다가 나보고 윤호개인 남자 청년들이 간첩 새끼라는 소리를 듣고 같이 대들어서 욕을 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출두해가지고 그렇게 막 연행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많고, 방청석 안에서도 막 이렇게 살살 들리게 막 욕을 해요. 저주받을 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려요, 제가. 저도 이제 앞줄에 앉거든요. 기자들 있는 속에 앉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보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거는 뭐 관점의 차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 큰 저건 아닌데, 이번에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내 바로 앞줄에 김건희 씨하고 변호인들 3명이 앉았는데, 이 보도 안 된 내용인데요. 디올백과 관련돼서 유죄를 언급을 했으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선고 형량을 내리기 전에 이건 당신도 여기에서는 이거는 유죄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쓴 김건희 씨가 얼마나 크게 얘기를 했는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좌우에 있는 변호인들하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표정을 짓는 게 바로 내가 뒷자리니까 소리도 들리고 표정도 다 본 거죠. 7년 나왔을 때? 아니요. 디올백과 관련돼서 디올백. 이거는 이건 유죄다라고 하고 다 유죄로 인정했잖아요. 모든 항목을. 그래서 콘스탄틴 시계, 입은 거, 반클리프 목걸이, 모든 걸 다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 항목을 넘어갈 때 그렇게 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돼라고 그렇게 막 푸념을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메모지에, 그때 있었던 메모지거든요. 그런 거 갖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메모지 저 방송에 나왔잖아요. 내 메모하는 거 나왔는데, 제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방금 앞줄에 김건희가 변호사 저기 푸념하네요. 그랬더니 나도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그 메모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 내가 저분이 아직도 다른 정신세계에 사는구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가짜로 다이아 목걸이도 만들어서 그거를 덮으려고 사건을 했고, 또 그냥 뭐 이우원 화백의 그림은 오빠의 장모 집에 숨겨놨다가 저거 했고, 무슨 또 시계 케이스도 뭐 어디서 오빠 집에서 발견되고 막 이런, 정말로 이 죄를 인정하고 깨끗이 사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덮고, 어떤 그 리플리스 증후군 같은 증상이 아직도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씁쓸한 마음이고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큰일이다. 이걸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상황까지 와서 선고를 받는데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푸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충격을 먹었죠. 근데 이완합의 그림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생각하게 되건 분명히 왜 전달했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 뭐 판사에 따라서는 이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재판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요번 그 재판은 아주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야, 그 판사 있잖아요. 그 훌륭한 판사 한 명. 이진관 부장 판사. 이진관 부장 판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이번에
재판한 그 주심 판사가 그래도 대단하게 깐깐하게 잘 했습니다.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한 합의의 그림을 준 거는 당연히 김상민 검사가 그 공천을 받아서 당연하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 그래서 그 준 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경선에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없는 직책까지 국정원 특보를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유죄죠. 콘스탄틴 시계도 뭐 그거 뭐 그냥 구매 대행이라고 그랬다가 그거 왜 구매 대행이냐. 로봇계 사업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이거는 다 조건부로 준 뇌물이다라고 판사가 딱딱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1시간 40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참 네. 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기를 그래도 그런 믿음으로 지켜와 주셔서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항상 목사님 건강 걱정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배웅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그러신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개적인 이런 방송 시간에도 기도도 또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하게 출연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요즘은 제가 방송 활동을 안 하고 다 좀 굉장히 좋은 유명하다고 하는 데서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여기는 그러셨군요. 나왔습니다. 나왔고 너무 우리 정오리 TV 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7월 3일 날에는 의정부 법원에서 줄리 의혹 때문에 또 증언을 또 가야 되고요. 증언 요청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줄리가 아니고 제니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그것도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 마이크를 남편, 여기다 차세요. 예, 의사 전 남편 그 형제들을 이렇게 또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예. 작년인가 올 초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가지고 줄리 의혹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김건희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쪽에서 저를 계속 증언 요청을 하고 있어요. 봐라. 최재형 목사가 전 남편 그 형제들 시댁 식구들 취재해가지고 발표한 거에는 그들이 줄리가 맞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증언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7월 3일 날 또 의정법원에서 증언이 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아마 가을이 돼야 최종 선고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러 미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네네. 줄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줄리는 지금도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 증인으로 이제 가시니까. 네네. 뭐 이제 줄리가 맞습니까? 제니가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 며칠 전에 정재태 회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줄리나 제니나 이런 용어 말고 또 다른 또 영어 그런 식의 이름이 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참 바보다. 제니라는 말을 왜 하느냐. 그거는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니라는 말을 했지만 또 다른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 줄리 이름 쓰고 저기서 제니 이름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더 다른 이름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대표 회장님은.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듣고 또 취재한 것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름도 예. 건의도 있고 명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 부질없는 건데 그걸 집요하게 본질처럼 자기의 사건의 본질이 아닌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거기에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보시기에 김건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건희는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격은 안 되는데 자질과 자격이 안 되는데 권력의 욕망에 취한 여성이다. 그래서 반짝 모닥불이 환하게 활활 타오를 때 곧 그것처럼 반짝 2년 반 정도는 권력의 맛을 봤지만 모든 치부나
본색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진 가련한 여인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하죠. 목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최아브라함, 최재영 목사님 만나봤습니다.